이번 시간에는 글은 어떤 사람이 쓰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. 문학 작품, 시, 소설, 희곡 이런 것인데요. 그 다음에 생활글, 그리고 그 중간 르포나 자서전이 되겠습니다. 문학 작품은 감수성이 있고 재질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겠습니다. 그러나 생활글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. 저는 문학 작품은 그런 글은 쓸 줄 모릅니다. 공부도 안 했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건 생활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근데 저는 사실 생활글도 잘 못 써요. 그저 제가 이렇게 경험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. 뭐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얘기하는 게 반드시 옳다고 볼 수도 없어요. 사람은 누구나 다 글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. 여러분들이 쓰는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 제 얘기가 도움이 된다면 영광으로 생각하겠습니다. 제가 얘기하는 과정에서 경험을 얘기하다 보면은 제 자랑이 나올 수도 있는데, 그 좀 거북스럽지면은 그냥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문학 작품은 특별한 감수성과 재주가 있어야 되지만 생활글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. 우리는 매일 말과 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. 여러분 휴대폰 문자를 안 쓰고 또 페이스북이나 이메일 이런 거 안 쓰고 살 수 없죠, 요즘은. 각종 SNS를 이용하고 있습니다. 또 여행을 갔다 오거나 맛있는 음식점에 갔다 오면 후기를 쓰고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언론사에 투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항상 글 속에 살고 있습니다. 또 글쓰기는 우리의 삶을 강요하고 있습니다. 시험을 봐야 학교를 들어가죠. 취직할 때는 자기소개서가 필요합니다. 또 직장에 들어가면 보도자료를 써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 상사한테 공문으로 제안을 하고 또 대외 협조 공문을 보내고 시민단체는 피켓과 현수막을 만들어야 되고 의원들은 의정질의서를 만들고 또 공무원들은 그 의정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글쓰기를 강요당하며 살고 있습니다. 글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. 논술고사를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학교 입학 여부가 결정되고 또 자기소개서에 따라서 취직이 결정되고 또 직장에서는 공문을 작성하고 대외 성명서를 만들고 보도자료를 만들고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승진 기회가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법과대학에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사법고시를 봤는데 계속 봐도 떨어져요. 그런데 자기보다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은 계속 붙는데 이 친구는 계속 떨어지더라고요. 근데 이 사람이 뭐 공부를 못하거나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제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.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아는 건 많은데 항상 1차 시험에서는
뭐 객관식이니까 항상 합격이 돼요. 그런데 2차 시험에서 항상 걸립니다. 왜냐하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글로 옮길 때 잘 못하는 거죠. 글을 못 써서 그렇습니다. 고시청에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도 계속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폐인이 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. 글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. 글은 또 세상을 바꿉니다. 정치인들이 문자나 그 페이북 같은 거 잘못 써가지고 망신당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. 어떤 사람들은 그 집을 잃기도 합니다.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 우리 지역 한 의원이 참석을 해서 국회의원과 찍은 사진을 자기 그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. 근데 이 광화문 집회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라고 나중에 알려지면서 이 사람이 쓴 그 글이 인터넷에 떠돌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비난을 받게 됐어요. 또 거기에 참석한 국회의원은 햄버거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했습니다. 물론 나중에 그 국회의원은 무혐의로 결론이 나왔고 지방의원은 그냥 경고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한동안 소란스럽게 망신당한 게 그 글 한 줄 잘못 써서 그런 거예요. 생각 없이 무심코 올린 글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. 2014년 12월 대한항공 그 여객기에서 부사장이 감정적으로 승무원과 사무장한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면서 항로를 변경해서 돌아온 사건이 있었죠.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 부사장이 난 그런 적이 없다고 딱 부인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양쪽 얘기가 달라가지고 진실이 뭔지 진실 공방이 이루어진 가운데 은폐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 비행기에 탔던 어떤 승무원이 당시에 자기의 그 문자 메시지를 친구에게 현장을 생생하게 적어서 보냈어요.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인터넷에 떠돌면서 이 부사장의 은폐는 실패로 끝났습니다. 조현아 부사장이 결국은 법적 처벌을 받았어요. 그때 비행기에서 간단하게 친구에게 한자 써 보냈던 그 사람은 나중에 법정에 가서 증인으로 진술을까지 하게 됐는데 자기도 그렇게까지 될 줄은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다. 그 사람은 평소에 생활 글을 늘 쓰고 잘 썼던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유신 독재 정권에 항의해서 감옥에 들어갔던 김근태 그 민주화 청년운동연합 의장이 1986년에 감옥에서 부인 인재근 씨한테 쪽지 편지를 한 장 보냈습니다. 그런데 부인이 이 쪽지 편지 속에서 김근태 씨가 물고문, 전기고문을 심각하게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으로 보냈어요. 이미자 씨 노래 테이프 중간에 녹음을 해서 미국에 보냈습니다. 뉴욕타임즈에 크게 나왔어요. 그래서 전두환 정권을 궁지로 몰아놓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. 이 감옥에서 쪽지 하나 가지고 세상이 바뀌고 김근태 씨는 그 뒤로
1987년 미국 케네디 인권상을 받고 2012년 그러니까 죽었는데도 죽던 해에 흥사단에서 인권상을 2번째 받았습니다. 문익환 목사는 6번에 걸쳐서 123개월 감옥에 있었는데 부인 박용길 여사가 그동안에 편지 3,000통을 썼다고 그래요. 그래서 그 편지가 사랑의 기록가라는 책으로 출판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. 글은 한 사람을 어렵게도 만들지만 또 이 세상을 아주 어렵게 만들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고 정의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